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2 KF 글로벌 한국학 포럼 세션 3-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그리고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혜영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요, 그 배롱나무가 한창인 것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 화무 11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배롱나무는 100일 동안 불다고 해서 나무 100일홍 이런 이름을 붙여서 별칭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수피가 벗겨져 있는데도 꿋꿋이 버티는 것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비의 기계와 기상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서원에 많이 심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술적인 토론의 장에 오는 길에 마치 서원에 심었던 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학문적인 정진의 결과가 매우 기대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션 3-2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일까? 아니면 대학의 학과목으로서의 한국어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에 대해서 각 대학과 지역의 현황을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사를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영국의 런던 소아스 대학교에서 오신 앤더스 칼슨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태국 쫄라롱콘 대학교의 수파본 볼룽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미네소타의 조항태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튀르키의 예르제스 대학교의 퀵셀 튀르키즈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연사별로 12분의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제가 종료된 후에 자유토론 및 객석 질문을 한 2분 정도 받는 것으로 해서 20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연사들께서 발제 시에 시간 제약으로 아쉬운 부분이 생기실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뒤에 있는 자유토론과 또 Q&A 세션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12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소아스 런던 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학 센터장이신 앤더스 칼슨 교수님께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Europe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 소개받은 런던대 소아스에서 온 안데스 칼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문을 한국말로 하는데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문은 15분 정도 준비했는데 지금 12분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좀 갑자기 끝나면 그것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패널에서 유럽의 한국어 교육 상황에 대한 발표를 받았습니다. 이 주제는 아주 광범한 주제라서 모든 면을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좁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유럽, 자세히 말하자면 스웨덴하고 영국에서 한국말 가르치기 시작한 지 30년 정도 됐으니까 초점 하나는 그동안의 큰 변화로 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상황은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아니면 수요와 대학 교육 파라다임의 두 가지 변화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전부터 런던대 소아스 한국어 학부 과정의 담당자라서 그 동안의 양적인 그리고 질적인 변화는 한국어 학부 과정을 창조 아니면 개조,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을 몇 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그 Korea Foundation Korean Studies Global Forum이니까 특히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한국학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가르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는 유럽 한국어 교육에 대한 조사보다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요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의 기회, 도전, 과제, 문제점을 몇 개를 다루는 발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영국의 한국어 교육 상황을 출발점으로 유럽의 상황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른 유럽 나라에서 온 분들이 제가 발표하는 내용이 자기 나라의 상황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내용을 고쳐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대학 교육 패러다임 변화는 온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유럽 나라 중에서 그런 변화는 아마 영국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 아니면 수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서 그렇듯이 이면에서 유럽에서도 제일 뚜렷한 변화는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 학생 수의 인상적인 증가입니다. 제가 90년대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을 때 한 학년의 학생 수가 많아야 5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런던 소아스에서 한국말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도 그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갈 무렵에 몇 차례 이른바 한류, 그 순수는 주로 맨 처음에 영화, 그 다음에 드라마, K-pop, 요즘 웹툰스 그런 한류 때문에 학생 수가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유럽 나라보다 영국의 대학교 학비가 비싸서 프랑스나 이태리처럼 몇백 명의 신입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몇 년 전부터 한국어 학부 과정을 제공하는 영국 대학교들이 학생 수에 눈에 띄는 증가를 봤습니다. 소아스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신입생 수가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소아스 동아시아 학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중에 이제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10년 전에 영국 정부가 대학교 학비를 3배를 올렸습니다. 그때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아도 그런 돈을 내고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관심 그 정도로 강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도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양적인 변화 그리고 특히 이 이유에 따른 질적인 변화 중에 하나는 신입생 중에 벌써 어느 정도로 한국말을 잘 할 줄 알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현상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즐기면서 스스로 한국말을 배웠던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코र्स나 세종학당 문화원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국 상황에 조금 설명드렸다고 했는데 그거는 빼고 그 다음의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대학 교육의 상황이 많이 변했고 그 제일 큰 이유는 그동안 지배해왔던 대학교에 대한 그 신자유주의적인 논리입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대학교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자활해야 하고 기업처럼 운영돼야 합니다. 그 연관선에서는 영국 대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자금을 받지 말고 학생의 학비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대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을 계획할 때 경제적인 고려를 해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대학교들도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고 한국어 위상이 많이 향상되었으니까 이 상황이 한국어 교육의 위기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지만 교육 내용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학 교육의 그 시장화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학생들이 고객이고 대학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고 대학교들의 활동을 평가할 때
그 고객의 만족도가 중요시 되고 대학교 프로그램을 또 창조, 개조, 운영할 때 학교 경영팀 입장에서 학문적인 아니면 교육학적인 고려보다 그 고객의 요구 사항과 아니면 경쟁자의 조치에 대한 그런 고려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한 기회가 많이 생겼지만 질적인 변화와 대학 교육의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도 많았습니다. 학생 수 증가 덕분에 학과 수입이 충분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자체가 많은 경제적인 제약 아래 운영되고 있고 학교 경영팀 쪽에서 언어를 가르칠 때 학생 수가 작은 반이 더 효과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학생 비율이 높은 수입 강의를 원칙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요즘 입학하는 학생들이 기존 한국말 능력이 많이 다양해졌고 교육학적인 입장에서 가르칠 때 학생을 세부하게 나누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과 다른 과목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한국말을 배우는 학생의 진행도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학생을 위해 또 수업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 경영팀 입장에서 학과가 제공하는 수업의 전체 수를 줄고 학생 비율이 높은 몇 개만의 수업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은 그거는 불가능하고 한국어 과목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생깁니다. 그래서 소아스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그런 교육 과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학을 계속 그 학문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그래서 유럽에서 아마 두 방법이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말을 뭐 일상회화 아니면 뭐 독해 그런 가르치면서도 아직도 한문 조금 더 가르치고 아니면 중세어, 군세 조금 더 가르치고 그리고 언어학적인 내용도 조금 가르치면서도 그거는 동시에 한국학은 조금 더 area studies 쪽으로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많은 교수들이 말씀드렸듯이 유럽에는 그런 area studies 정통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아마 유럽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조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언어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관계상 벌써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을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는 물론 큰 힘이 되었고 한국학의 위상을 향상하고 새로운 기회를 많이 조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리고 특히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파라다임 때문에 새로운 도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계속 한국학의 한 부분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리고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 하나가 한국학을 더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면 그런 도전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학 분야는 많이 다양해졌으니까 물론 한국학을 한다고 해서 꼭 또 뭐 한문 아니면 중세어, 군세어 그런 과목을 해야 한다고 것은 아니지만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것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국에서는 지금 5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더 듣고 싶었는데 종료가 돼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감사드립니다. 그 유럽과 영국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고등학생도 한국어를 하고 입학하는 그런 또 많은 숫자들이 입학하는 그런 양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것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것과 함께 또 사실은 그런 말씀을 또 따르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들도 좀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은 또 거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교육적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사실 이게 익숙한 국가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전공 학생들도 좀 다루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 종합적으로 한국어 교육이 대학에서 그 직면한 문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토론에서 더 깊은 이야기 청취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맹렬하게 체계를 구축 중이신 태국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쭈라롱콘 대학교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센터 센터장이신 수파펀 본능 교수께서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전에 소개받은 그 태국 왕립 쭈라롱건 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인 수파펀 물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 동남아시아의 그 한국어 교육 현황은 좀 살펴보고 태국에서의 한국학 그 교육 현황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는 그 큰 지역이 아니지만 한국어 교육은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각 나라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길고 주요 특성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의 규모가 크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급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학부 교육뿐만 아니라 중고등교육에서도 체계적인 의무 교육 과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각 나라의 한국어 강좌 현황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약 30년 넘게 한국어 강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의 한국어학과 개선 현황을 보시면 한국어학과를 가장 많이 개선한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다음으로는 마레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의 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지역 한국학과의 학습자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은 역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마레시아 그리고 캄보디아의 순서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나라 중 베트남에서는 삼성, LG, SK그룹은 비롯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태국에 대해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은 가장 먼저 시작한 대학은 태국 남부에 위치한 송크라 나크린 대학교 바타니 캠퍼스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의 제1회 졸업생입니다. 또한 이 표를 보시면 11번 라차팟 우타라리 대학교에서는 다른 대학과 달리 사범대학에 소속합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교육은 전공으로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쭈라롱건 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주 전공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컨겐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은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어 학과 학습자 수 현황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한국어 전공이 개선된 대학교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포함하여 각 약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에 능통한 태국인 학습자 인력이 점점 배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교재는 저희 대학교에서 쭈라 한국어 1, 한국어 학과가 최초로 개반된 한국어 교재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태국 내 전체 대학계 한국어 학과 교육 과정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영역별 분석은 해봤는데 한국어 39%, 한국학 28%, 직업 목적 한국어 17%, 그리고 특수 목적 한국어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어 수업은 50% 이상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한국학 수업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를 보시는 듯이 태국 대학의 한국어 학과의 교육 과정은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한국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은 신인 인재 양성은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은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쭈라롱건 대학교 한국어학과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학과에서는 한국축제, 태국교육자 한국학 워크숍, 그리고 태국인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는 한국어와 한국학 실력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준비와 경험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태국에서의 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대학 입학 시험부터 한국어가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추가된 후 태국 내에서 한국어를 채택한 중등학교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재 2021년도는 총 175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라고 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는 태국으로 약 46,446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중등 학생이 약 9,289명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입학대학 시험 제2 외국어 과목으로서 재퇴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중등학교의 수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정규 과정으로 배우는 학생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으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교실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입니다. 현재까지 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서 6권과 한국어 지도서 6권까지 발간되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어 1기와 한국어 중급 미완 교재까지 집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발전을 위해서 2018년에 대학 입학 시험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승인한 후 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에서의 한 중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학생 수에 비해 교사와 교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태국에서의 대학 현황은 보시다시피 대학생을 위한 교재는 한국에서 출판되는 교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어 전공 학생을 위한 태국어로 된 이론적인 교재나 각 분야의 교재가 거의 없습니다. 체계를 건전하게 발전을 지킬 수 있도록 대학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 교육에 관련된 교재나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부터 한국어를 전공으로 가르치는데 대학교에서는 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한국어 교육 과정은 개선하며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이 한국학 교육 인재 양성은 향상시키려면 태국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 교육 석사 과정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그리고 또한 대학생을 위한 졸업 후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설명회나 박람회를 개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에서 주목을 받으며 한국어 교육의 규모도 크고 다양성이 있는데 각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 간의 교류나 행사를 마련할 수 있으면 서로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한국어 교육은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과 태국이 굉장히 손을 아주 밀도 있게 잡아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한국어 교육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 현재 학부에서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의무 교육 과정에 편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중등학교에서 전공 학생 수까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특수한 고등학교에 전공으로 한국어가 설치가 많이 된다라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또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살짝 하셨는데요. 제가 또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대학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책 다 바꿔야 되고 교육과정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아마 그게 이후에 아까 우리 앤더슨 칼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어떤 교육이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하셨던 거랑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한국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의 입학은 상당히 좋은 사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교사와 교수가 너무 부족하고 또 양성 과정도 필요하고 석사 과정도 개설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작년에 책임 연구로 수행한 KF의 정책 연구 과제의 결과에서도 아시아는 학부 설치는 많으나 석박사 과정이 너무 적고 그런 것이 유럽이라든가 CIS 미주 지역과 대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태국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실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는 자유토론 시간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미네소타 대학교의 교수이자 AATK 회장이신 조항태 교수께서 북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미네소타 대학교 조항태입니다. 북미라고 하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추세 그리고 도전과 기회에 대한 발제를 하겠습니다. 먼저 냉전 시대에 시작된 북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은 1990년대 초반까지 아주 더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의 설립과 함께
지난 30년 가까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학회 설립 초기부터 국제 KF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우리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든든한 우군이자 후원자였습니다. 재단은 연례학회와 워크숍 지원, 대학원생 지원, 또 한국어 강사 파견, 한국어 교수직 설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통합 교과서 출판 지원 등 세심하고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한국어 교육학회가 북미의 주요한 외국어 교육학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 재단에 감사드리고 또 재단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 칼슨 교수님 그 유럽의 그 자유시장 경제주의라고 하나요? 그 대학이 시장 경제 논리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도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북미 대학들의 그 전반적인 추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국어 교육은 아니고 전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추세입니다. 2019년에 미국 현대언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어 관련 수강생 수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2008년 경제 위기를 겪은 후 실용학문에 밀려 인문학 교육이 위축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학비 상승과 취업에 대한 압박으로 외국어 교육을 사치스러운 과목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2006년도에 미국 대학생 100명 중에 9.1명이 외국어 수업을 들었는데 2016년에는 7.5명만이 외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사이에 20% 이상 하락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어 수강생의 수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95%나 증가하여 다른 외국어들에 비해 압도적인 성장을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어는 미국 대학에서 11번째로 수강생 수가 많은 언어입니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 우리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는 지난 2020년, 2021년은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지난 6월에 2022년 학회는 코넬 대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통계 자료는 지난 2021년 6월에 개최된 연례 학회에 앞서서 학회 차원에서 각 대학의 한국어 담당 책임 교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에 소속된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2달간 실시됐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106개 대학의 한국어 강좌가 정기적으로 개설되고 있고 1명 이상의 전임 교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임 교원 없이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대학들까지 포함하면 약 120개 정도의 대학이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90개 대학이 리서치원이라고 불리는 연구 중심 대학이고 이 대학들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대학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이거나 규모가 작은 사립대학들입니다. 그리고 북미의 44개 대학이 한국어 전공 또는 한국어에 초점을 둔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 전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약 16,000명의 대학생이 한국어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현대언어학회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6년 조사 결과인 약 14,000명에서 약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 대학들은 일시적으로 등록 학생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팬데믹 후에 조사하면 약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내 한국어가 개설된 정규 초등학교는 64개 학교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등록 학생은 약 8,000명입니다. 지난 30년간 북미 한국어 교육학계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의 구성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수 대학의 한국어 프로그램 학습자가 교포 학생 중심의 계승어 학습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북미 대학이 외국어 학습자 중심 또는 외국어 학습자와 계승어 학습자가 다른 트랙에서 공부하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 다양성입니다. 한인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부와 동부 해안의 대도시에 위치한 대학에서 주로 제공되던 한국어 강좌가 지금은 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들의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아시아계 학생은 물론 흑인,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국어를 매개로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학생들의 숫자가 남학생들의 숫자를 압도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생들의 성비가 6대 4로 여학생이 많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교 내 다른 대학에 비해 여학생의 비중이 높은 인문대학이나 문과대학에 소속된 이유도 여학생들이 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원인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미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의 성비는 대략 8대 2 정도로 여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조사됐습니다. 북미 대학에서 학생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계승어 학습자들의 경우 영어에 서툰 가족과 더 나은 소통이나 또 국제 결혼, 또 한국인과의 교제 등을 이유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을 꼽으라면 첫째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둘째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기술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이고요. 이 대도시뿐만 아니라 북미 전체 시골 마을까지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요동치는 북미 관계입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 군사, 인권에 대한 뉴스가 미국 대중의 노출 빈도가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그 한국어와 한국에 대한 호기심 또 관심이 올라갑니다. BTS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미국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한국인은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와 북한 이슈가 북미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이들을 한국어 강좌로 이끄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미 대학의 외국어 수업은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지역의
문화나 문학 수업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어 강좌와 한국 문화 또는 한국 문학을 예로 들면 대학 신입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먼저 듣고 또 그 후에 한국 문화나 문학 수업에 흥미를 느껴 수강하게 되는데요.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북미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먼저 개설하고 한국어 강좌가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르면 한국 문화와 문학 수업을 개설해 왔습니다. 즉 한국어 강좌를 다른 한국어학 과목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의 대중문화 또는 북한 문제에 먼저 관심이 생겨 관련 수업을 들은 후 한국어와 한국 문학 수업을 듣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한국어 수강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런 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북미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계층은 대중문화에 민감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가 개설된 곳이 턱없이 부족해 잠재적 한국어 수강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 밖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독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정규 학과목으로 한국어를 중고등학교에서 수강한 후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에서는 언어 숙달도가 높은 학생들을 받아 저학년부터 교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언어 숙달도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차기 한국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큽니다. 따라서 K-12와 대학의 한국어 교육 과정이 잘 연계된 K-16 and beyond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긴급하고 절실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외국어 관련 수강생 수가 급감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 한국어는 10년 사이 2006년에서 16년까지를 보면 96%가 증가했다라는 그 발제문을 보고 오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106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제공한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학습자들이 계승어 수강생에서부터 그 조금 더 다양성, 그 지역적이나 인종적 다양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고요.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고선 들어오면 대학생들이 가나다부터 배우지는 않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됐습니다. 또 그 저희 세종학당 재단에서 조사한 바도 세종학당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막 증가되다 보니까 언어 학습으로 유입이 됐어요. 네, 그게 아마 전 세계적인 아마 경향이고 대학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라든가 정체성, 위상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토론 시간에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예르지에스 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학센터의 센터장이신 궤셀 티르케즈 교수님께서 튀르키예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학 연구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살 튜르케즈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분들께 그리고 발표자 사회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튀르키예라고 썼는데 사실 저는 터키 익숙해서 저희 국가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는데 영어로는 영어 표기만 바꾸면 충분할 텐데 국가에서 모든 외국어로 바꾸라고 해서 제가 터키어로 했는데 발표할 때 가끔 터키라는 말이 나오면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LGS 대학교 위주로 발표를 하도록 할 건데요. 2022년은 한국 터키 수교 65주년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시작한 지 33년이 되었고요. 터키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징은 대학에서 4년 전공 과정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복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바꾸자면 제가 앙카라 대학교 2회 졸업생인데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카라 대학교에서 1989년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LGS 대학교 한국어문학과가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루대학에서만 이루어지다가 2016년에 이스탄불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문학과 설립으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 터키에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후에 한국어에 대한 터키인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해 사설기관들도 개관되고 시작했고요. 현재 터키에서 한국어 관련 교육 여러 대학에서 전공이나 교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종학당, 한국어문화원, 사설학원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터키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 교육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에 관심을 가지고 독학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 카이세리만 LGS 대학교에 있는 카이세리 중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과 터키의 국제관계와 문화교류 및 한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에서의 한국학 교육 현황을 보신다면 한국어 교육이 대학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학과로 지정되어 한국 학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기업의 터키로의 진출 확대가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양국의 경영량이 증가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시작한 한류가 터키까지 확산되자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2011년에 앙카라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되었고 그 후 터키 주요 도시에서 세종학당의 설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터키의 최초로 LGS 대학교의 유라시아 한국학연구소 개소되었습니다. 한국어 전공 대학 표로 본다면은 현재는 세 군데 세 대학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메데니아 대학하고 시팔마트 대학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S 대학교 보신다면은 첫 졸업생을 2003년부터 받기 시작했고 2010년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2014년에 터키 최초로 박사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부제, 2부제, 야간반, 주간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부과정. 그래서 정원 수는 총 90명이 넘습니다. 여기 LGS 대학교 교원 수는 현재 10명이고요. 학생 수는 317명으로 되어 있고 석사과정은 석사생은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는 19명 졸업했고요. 박사과정은 아직 3명 졸업생밖에 없습니다. LGS 대학교는 그동안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받고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해외 한국학 시아티형 사업을 2번 실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 교재 개발이라든가 국제학술회의 같은 것을 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대학교와 MOU를 맺었고 국립국악원의 지원을 받고 사물놀이라든가 부채춤이라든가 그런 악기들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중핵대학 사업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학연구소를 2020년에 개설했습니다. 한국문학과는 해마다 봄학기에 한국문화의 날 행사, 가을학기에는 문학행사 및 독후감대회 시상식을 하고요.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런 사물놀이, 탈춤, 부채춤 그리고 K-pop 댄스 사진을 모았는데요. 이번에 하고 있는 중핵대학 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 2번 했고 전문가 초청 특강 4회로 했고요. 대학원생 콜로퀴움, 일반인을 위한 한국학 워크숍, 본본 백일장 및 시화전, 한국문화의 날 행사 외에는 교재 집필 및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 지원 장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LGS 대학교 활동에 여기 안 넘어가네. 포스터들이 있는데요. 포스터로 넘어가서 앙카라 대학교는 앙카라 대학교와 이스탄불 대학교 연혁을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모교가 앙카라 대학교지만 대학교에서 교양과정으로도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종학당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사설교육기관 한국어교육과 평생교육원에서도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2외국어로 한국어 채택되었습니다.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인들도 많은데요. 터키어로 된 한국어 교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터키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터키에서 한국학 관련 도서를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사전도 하나밖에 없고 문법 교재 중심이고요. 여기는 문학 관련 도서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일반 한국학 관련 도서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BTS는 터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우리 문법 교재라든가 그런 것보다 그리고 여기 일반 한국학에 대한 번역 도서들을 모았고요. 터키어로 문학 작품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리스트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에서 한국학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국학 연구는 중국학이나 일본학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터키에서 2000년도에 한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작했고요. 한국학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어 문학과의 교육은 열의를 갖고 임하는 교원들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연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학술회의나 심포지엄에 근래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직도 터키어로 소개된 한국과 관련 학술 논문이나 학위 논문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학 발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터키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 그 과정이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어 교원들이 한국어와 문화 그리고 문학 관련된 학술 논문이나 교재 등을 꾸준히 쓰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과제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조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화된 교재 개발과 번역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연구자 간의 상호 협조 및 공동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터키어권 국가들의 교류 통신망이 중요하고 국립대학 등에서 티오 문제가 있는데 학자 양성을 많이 해야 한다. 한국학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구됩니다. 여기 대조 연구로 터키어권 한국어와 튀르키어 어들을 연구를 대조를 해야 하고 아직까지는 터키에는 몽골어가 없지만 알타이어 계통의 대조 연구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부족은 우리 중핵대학 사업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인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터키어권, 튀르키어권 국가들과 교류를 통신망을 아직까지는 만들지는 못했고요. 학자 및 교원 양성도 중요하고 여기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0년 전 9,000km 먼 서쪽으로 떠났던 터키인들이 그동안 한없이 멀다고 느꼈던 거리를 극복하고 IT의 시대인 21세기에 한국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자 그 여정에 올랐고 한계는 극복할 것으로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터키와 한국 간의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한 지 65년이 넘었는데도 학술적이나 일반적인 교류는 9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에 한국 외국어대학교에서 터키어과 설립, 1989년에는 앙카라 대학교에서 한국문학과가 설립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2003년부터 LJS 대학교에서 한국문학과에서 한국어 교육 시작으로 한국학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터키에서의 한국학 발전을 위해 터키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형제 나라라는 개념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과 터키의 실질적인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았고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튀르키예의 한국어 전공 현황을 참 주의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예르지예스 대학교는 학생 수하고 교원 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았고 또 국제교류재단을 비롯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한중연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적인 그 지원으로 그걸 바탕으로 연구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어를 이미 배우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대학과 고등학교와 같은 정규 학교는 물론이고 뭐 평생교육원, 또 학원, 독학 그리고 또 저희 세종학당까지 다양한 한국어 학습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과 여타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의 목적은 근데 분명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달리 편성이 돼야 되고 어떤 교과목이 제공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튀르키예는 한국학이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어와의 연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어의 서포트는 어떻게 받고 있는가, 뭐 그런 것도 궁금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 토론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총 그 앞에서 진행된 것 때문에 13분이라고 하지만 제가 또 중간중간 정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플로어의 질문도 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 연사님들께 2분 정도 동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만찬이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나누실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는 신입생의 증가는 우리한테 정말 도전이고 깜짝 놀라는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이미 배우고 오는 친구들도 많고 또 이제 한류 때문에
뭐 한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많아졌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거는 이 학생들이 취미로 배우는 것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될까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또 적어도 번역본에 의존해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조금 뭐 언제까지 그럴까? 언제까지 그래야 할까? 이런 이제 궁금함이 생기죠. 2차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면 전문인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게 우리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현지에서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오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필요한 조건이나 지원 내용이 있어서 요구를 하고 싶으신지 그런 얘기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한 2분 정도, 1분에서 2분 정도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드릴까요? 그게 더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까 발제한 순서의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앙카레 대학교도 그렇고 RGS 대학교도 그렇고 그동안 교류재단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박영 교수님도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 교수님 덕분에 우리 석사 과정도 설립할 수 있었고 박사 과정도 그렇게 설립했는데 박사 취득자가 많아져야 지금까지는 아직 3명인데 지금 이스탄불 대학교 연구조교도 우리 과에서 박사 과정 다니고 있고 메디니에트 대학교에서도 1명 여기서 우리 RGS 대학교에서 학위 받고 메디니에트 대학교로 갔는데 그 학위 취득자가 많아지고 조교수가 우리가 많아져야 우리도 독립할 수 있을 것 같고 교류재단의 다른 지원을 교수 파견 지원보다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RGS 대학교로서 한국에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힘으로 교사도 양성하려고 하고 교재라든가 그런 것도 집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네. 독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부분 못 듣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대부분의 한국어 학과들은 그 리서치원, 그 연구 중심 대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아마 사이즈 때문에 그럴 건데요. 한국어가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강생을 모으기 쉽다는 이유로 큰 대학 위주로 이렇게 학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 연구 중심 대학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제 그 대부분의 그 미국에서 메이저 리서치원 대학에는 이제 한국어나 한국어 관련 전공들이 이제 거의 다 생겨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블루 오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이제 사립 그 학부 중심 대학들, 우리 흔히 미국에서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보통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되고 전교생이 한 2,000명 정도 내외인 그런 이렇게 학부생들의 그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들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일본어나 중국어 정도까지만 이제 오퍼가 되고 한국어는 설치된 대학이 아주 극소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 한 100대 대학을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이제 한국어가 제3의 아시아 언어로 또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대체하는 그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에서 이 그 학부 중심 대학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그 태국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두 가지로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중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은 전공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교원이 되게 부족하고 아마 학교랑에 태국인 선생님 1명, 파견 한국인 선생님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생 수에 비해서 교사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그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공부했는데 대학교에 올라와서 근데 아마 어느 대학교 어떤 대학교도 아마 가나다부터 공부하는 학교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이 그거 반영되지 않아서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교과 과정은 보통 개정될 시간은 5년 동안 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아마 가나다부터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생각으로는 태국 내에서 이거 지금 학생 그 한국어 전공 졸업하는 학생이 꽤 많은데 지금 석사 과정이 아마 저희 학교에서 한국학 전공 지금 석사 과정 유일하게 지금 개설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은 영어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으로 태국 내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 뭐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뭐 한국학 그래 한국어로 공부하면 조금 더 한국어 교육 한국학 위상이 조금 더 높이지지 않을까 그런 거 아마 태국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발표 너무 빨리 읽으려고 아마 이해 잘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물론 지금 그 인상적인 중간은 기뻐하는 일이지만 그 시장화된 그 교육 상황 아래서 그것도 한국학 정체성에 대한 것도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이 그동안 그 한국학의 분야는 많이 다양해졌지만 한국어 교육은 오히려 단순화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한국학 하고 싶은 학생한테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 시간 관계상 우리 객석의 질문을 조금 받고 나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네 선생님 그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성함과 소속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국제한국학센터에서 주임 교수로 있는 정회정입니다. 지금 여기 덩컨 교수님 와 계신 것 같은데 저희 프로그램이 2015년에 그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학자들한테 고급 학술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덩컨 쌤하고 UBC의 로스킹 선생님 같이 성균관대학교가 같이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확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굉장히 고급 한국어를 하는 학생들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지원한 폴란드 학생을 보면 4급을 지금 2년 동안 계속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급이 개설이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유럽에 그런 문제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소아스 대학도 저희하고 멤버십 캔디데이트 학교인데 저는 한 번도 아직 학생을 못 받았습니다. 영국에 런던에서는 지금 옆에 계신 분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 박사 하시는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각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고급 학술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 드리시는 건가요? 칼슨 선생님도 네. 좋고요. 또 조항편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네, 예. 두 분 예. 네. 제가 먼저 짧게 답을 드릴까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급 과정 이제 4학년 이상 학생들이 대개 5명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섹션이 열리니까 180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아주 굉장히 그 정점에는 아주 작은 학생들이 있죠. 왜냐하면 시작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계승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알파벳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4학년 되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되게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스쿨 쪽에서 이렇게 그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빅텐에 있는 그 고급 학생들을 모아서 하나 강좌를 개설하자는 운동도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디렉티드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하고 1대1로 대개 1명, 2명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디렉티드 스터디를 하는데 그거는 교수의 그 노력을 학교에서 카운트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프로그램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영국 교육 제도상으로 영국 학생 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네. 시간이 지금 18초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진짜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잠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진짜 원하지는 않으시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만찬 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리아 파운데이션 광복 7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도 그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학설대가 너무 달라서 제가 이광철 시장님한테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시냐라고 여쭸어요. 가장 큰 차이는 그 사용 언어가 지금 동시 통역이 되고 있지만 사용 언어가 영어가 우세 언어가 아니었고 그때는 영어가 주 언어였고 한국어를 통역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국어가 주 언어예요.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도 한국어를 주로 하시는 것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덩컨 선생님 계시는데 그때 처음 그 발제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은 미국의 한국학자들의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출발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젊은 학자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그 한국어가 좀 짧아서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번에 이 포럼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하나로 잡으라 그러면 변화인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고요. 우리는 그 변화에 대비를 하고 있는가, 변화를 감지하면서 도전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그 도전은 감지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직은 그 도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세종학당재단도 기초 한국어를 제공하면서 대학에서 또 고등교육기관에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그동안 30년 동안 너무 잘해오셨던 대학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더 약진하실 수 있도록 서로가 협업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면서 이번 세션의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 변화의 주역이시고 또 변화를 느끼시고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를 생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